네, 사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회의 변화, 오늘날의 우리에서 지난 시간에 영조하고 정조의 개혁을 살짝 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을 알아봅시다. 그랬는데 오늘은 3차시고요. 교과서는 92쪽부터 94쪽까지. 뭔 짓이요 이게? 아이 참. 3차시고 92쪽부터 94쪽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거의 키워드는 실학입니다. 실학은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학문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해에, 임진왜란 1592년이죠. 그리고 선조 때, 그리고 병자호란, 인조 때 생각하시면 되고, 삼전도의 굴욕, 남한산성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성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생활의 상황에서 기존의 학문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찾기 시작했냐면 실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몰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학자들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들은 새로운 문물과 현실 문제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면서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실학이라는 학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병자호란 뒤에 소현세자하고 또 누구야? 소현세자하고 글씨가 이상하죠?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이제 청나라에 그 인질로 끌려간 사건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러고 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의 생각이 되게 다르죠. 소현세자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에 가서 발달된 서양 문물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왕이 됐으면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문물을 좀 일찍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소현세자는 인질에서 풀려나서 돌아오자마자 죽죠. 그래서 복림대군이 왕이 되고요. 복림대군은 이제 효종이 됩니다. 효종은 청나라를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약간 북벌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북벌. 청나라를 정벌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청나라의 문물을 쉽게 배우거나 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랄까 현실의 학문이 실생활이랑의 괴리가 되게 커지면서 소위 조금 그 메인이 아니고 좀 쩌리로 밀려났던 학자들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학자들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힘을 기를 수 있는 학문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실학자들이 주장했던 걸 보면은 새로운 농사 기술을 보급하고 토지 제도를 바꿔서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부자 양반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임대해주는 식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나아질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그리고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 받아들이고 상업과 공업을 발달시켜야 한다. 상업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공업은 무엇을 만드는 것이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산업공상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산업공상 예를 드는 게 아니지. 산은 이제 선비예요. 선비사자. 그리고 농사는 농자지. 그리고 공업하고 상업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산업공상이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농업하는 사람보다 공업이나 상업을 하는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지. 무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보면 청나라 사람 느낌이 살짝 나죠. 그렇죠? 우리의 역사나 지리나 언어나 자연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제가라는 사람이 정확히 예쁘게 써볼게요. 박제가라는 사람이 북학의라는 책을 썼어요. 북학의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건 뭐냐면 북학의는 이제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약간 이런 뜻이고, 이 박제가하고 손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지원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박지원이란 사람이 중국의
그 황제 7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사절단으로 갔단 말이야. 거기서 열하라는 지역을 갔는데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열하일기라는 것을 책을 씁니다. 열하일기.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이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 그래서 열하일기도에도 이제 실학적인 얘기가 엄청 많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농업에 관심을 두었던 실학자는 토지 제도를 바꾸자, 그리고 과학적인 농사 기술을 알려서 농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얘기했고, 상업과 공업은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 청의 문물이라고 하는 건 곧 서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뭐 선박이 뭐야? 선박, 배지, 배, 그리고 수레.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수레도 잘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선박이나 수레의 사용에 대해서 그 주장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학자들 우리 고유의 것, 역사지리, 언어, 자연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빙허각 이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도 잘 몰랐던 사람인데 살림에 관한 내용을 엮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규합총서라는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의 여성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동 여지도 있죠. 이거 누구였어? 누구였어? 김정호 선생이죠. 김정호. 그리고 김정호 선생의 그 호가 고산자였어. 고산자가 뭐냐면 높은 산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어. 그만큼 약간 우리나라의 영토, 그런 지도 이런 걸 굉장히 사랑했던 것이죠. 이거를 사람이 직접 그렸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죠. 하늘에서 보지 않고 그린 거예요. 대동 여지도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전도입니다. 제일 정확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만든 것이. 이 지도에서는 산이나 강이나 길을 자세하게 표현했고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기호로 표현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여러 지도들 중에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도책을 이어붙이면 가로 4m, 세로 7m라고 엄청 크죠,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게 약간 길을 선으로 다 표현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규장각이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정약용이 발한 조선사회. 이 정약용의 호는 다산이에요. 다산.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다 하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정약용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고, 또 정약용의 책에 나타난 조선사회 문제점을 알아봅시다. 정약용이 약간 정조하고 베스트였어. 정조였는데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힘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귀향 알아요? 귀향? 약간 쫓겨나가는 건데, 이 전라남도에 강진이라는 곳이 있어. 강진. 그래서 강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정약용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때 당시에 천주교를 믿으면 안 됐거든. 천주교를 믿으면 안 됐지. 그래서 강진에서 유배를 했는데, 강진에 뭐가 있냐면 다산초당이라고 있어요. 다산초당. 이게 이제 정자인데, 정약용이 유배해서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썼다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진에 여행 가는 사람은 다산초당을 좀 반드시 들리죠. 정약용은 오랜 유배 생활 중에도 연구 활동을 계속해서, 유배 생활이 이제 귀향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좀 갇혀 있는 거지. 그는 기술, 경제, 정치,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방법. 선생님이 그 수원 화성 만들 때 거중기 얘기했었잖아. 거중기가 정약용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대표적인 저서 2개를 딱 꼽는다면, 이제 수많은 책을 썼지만 글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글씨가 잘 안 써져. 목민심서하고 경세유표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서 목민심서 나오잖아요. 목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목민심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알아야 하는 글,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나오지, 그쵸? 그래서 수령이라고 하는 건 그잖아, 사또 같은 걸 수령이라고 해요.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백성이 수령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오직 거둬들이는, 그러니까 세금만 급급하고 백성을 그런 백성을 위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백성이 여의고 시달리며 병까지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실제로 근데 정약용도 오랜 세월 동안 수령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이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약용 하면 목민심서, 경세유표는 뭐냐면 왕한테 바쳤던 바치는 글인데 약간 뭐랄까 경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약간 그런 책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령과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수령과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수령이 백성을 위해 있는 거지 백성이 수령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막 사람들한테 세금을 뽑아 먹으려고만 했지 백성에게 막 잘 다스리고 막 백성을 위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목민심서에 나타난 조선 후기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수령이 백성의 삶을 힘들게 한 거죠. 백성의 삶을 힘들게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이 시대의 실학자였다면 위에서 찾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방법을 제안했을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토지를 분배해준다. 뭐 이런 거 해주죠. 분배해준다. 왜냐면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를 분배하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들을 혼내준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를 맴매해준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끝인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해요.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나? 지금 선생님 뭘 보고 싶냐면 정약용 박물관 한번 찾아가 보면은 정약용 박물관이 다산박물관이구나. 실학박물관 먼저 가볼까? 실학박물관을 열어보면 뭐지 이거? 컴퓨터에서 봤을 땐 되게 잘 열렸는데 인증서에 문제가 있는 뭐 일부는 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이거 말고 다산박물관이라도 한번 가볼까? 자, 다산박물관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산박물관이라고 하면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다. 다산박물관. 목민심서의 정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 안내, 가상체험관도 있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 다산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른 데다가 정약용 선물을 먼저, 이거 선생님 국어 수업하느라고 초등학생용 화장품을 검색을 했다고. 정약용을 일단 먼저 검색해 볼게요. 정약용을 일단 보여드리면, 정약용 좀 쉽게 나와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여기 보면은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한국 최대의 실학자이자 개혁가. 그래서 뭐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주장한 인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또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오랜 시간 동안 귀양살이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관리 생활도 오래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2세에 초시 합격하였다고 그러고 성균관에도 갔고 28세에 대과에 2등으로, 야 진짜 똑똑한 사람이긴 했어요, 확실히. 여기 보면은 천주교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오해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후견인은 정조였는데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근데 정조가 1800년에 죽으면서 힘들어졌다. 그리고 형도 참수형을 당했고, 약간 실제로는 그런 천주교 때문이 아닐까. 겨우 목숨을 부지한 정약용은 2월에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11월에 강진으로 옮겨. 선생님이
그 오랫동안 있었다 그랬지.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해요. 슬픈 시도 전해지고 있죠.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난 고향으로 마현으로 돌아온 것은 1818년, 18년 동안. 진짜 와 장난 아니야. 18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세유표하고 목민심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우리 교제를 했던 사람은 김정희 사람도 나오네요. 그 글 잘 썼던 사람인데, 나머지는 뭐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었고, 정조랑 짱친이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가상체험관 한번 가볼까요? 가상체험관. 오, 신기해. 가상체험관. 전체 화면 안 되나? 전체 화면? 전체 화면 안 되나 본데. 좀 전체 화면 그냥 땡기면 커지는구나. 전시실 있고, 전시실로 들어가 보면 뭔가 되게 학문을 열심히, 그쵸?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볼게요. 뭐라고 써 있어? 뭐 이렇게 안내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야, 왜 이동을 안 해? 생애로 가야 되나? 생애로 가다 보면 뭐가 나오나? 정약용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나오나 봐요. 관료 생활을 했고, 뭐 그러니 다산의 가게. 근데 좀 정확하게 안 보인다. 글이 좀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조금 아쉽네. 이거 교과 아예 누르면 가는구나. 수학과 관료 생활. 서학을 접하다. 그러니까 서학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서쪽에 있는 학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천주교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때문에 계속 오해를 받았던 것이죠.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나 봐. 잘 안 눌려. 됐다. 딱히 뭐 이걸 본다고 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건 없네. 뭐 규장각에서 공부를 했나 보다. 초계문신. 하긴 성균관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어. 유배생활. 슬프네요. 유배생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산 학당. 선생님이 정약용의 호가 다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유배생활이 나오고 있고요. 흔적. 이게 뭐냐면 수원 화성이야, 여기가. 그래서 이게 아마 거중기일 거예요. 아니야, 어디 갔어? 이거 있다. 이게 아마 거중기. 수원 화성을 만드는데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무거운 것을 쉽게 들어 올리는 거, 그게 거중기잖아요, 그죠? 윤정기란 사람이 제자인가 봐. 윤정기란 사람이 나오네. 환생? 환생은 뭐야? 제자가 환생이야? 이게 다산이 공부를 하던 뭐 그런 곳인가 보죠.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기 교과서에 나온 것만 먼저 한번 알아보면 실학이라는 게 있다. 근데 공업과 상업을 중시하려고 했고 실제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박제가 박재원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동여지도 김정호 선생, 그리고 빙어가 이씨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제일 중요한 건 다산 정약용 선생, 유배를 강진에서 힘들게 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를 썼고 관리가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은 목민심서이다 라고 하는 것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안녕.